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식을 줄 모르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9도로 예보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서울 40도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온열 질환자도 빠르게 늘어나는 중입니다.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줄이고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의 배경으로 육사 출신의 쿠데타 전력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순간 군 교육개혁에는 정치적 보복의 색채가 더 씌워진 건데요. 물론 육사 중심의 폐쇄적인 구조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군 교육체계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정치적 판단을 넘어선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도 서울과 경기 지역엔 39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고온 건조한 바람 탓에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은 오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하루 200명 가까운 환자가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누적 사망자 숫자는 지난해보다 많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법안에 우려를 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는 만류했습니다.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들의 통항로 구축을 협상한 결과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공동 성명이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그제 하루에만 200명 가까운 환자가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누적 환자 수는 어느덧 2,400명을 훌쩍 넘겼고 같은 기간 사망자 숫자는 지난해보다 많아졌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온 환자가 나흘 연속 100명을 넘었습니다. 4일 기준 198명이 탈진과 열사병 등으로 쓰러졌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에 발생한 환자도 추가 집계되면서 202명에 달했습니다. 1일 통계 작성 뒤 추가로 파악되는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누적 환자는 2,400여 명이 됐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21명으로 지난해 여름보다 많아졌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가 전체의 34%에 육박할 정도로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땀을 흘리거나 혈액순환을 통해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위를 쫓으려고 집에서는 물론 야외에서도 휴대용 선풍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40도를 넘나드는 날씨엔 선풍기 바람이 오히려 체온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서너 시간은 에어컨이 있는 환경에서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는 전국에 6천여 곳 거점 경로당을 지정하고 쉬는 날 없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목마른 느낌과 상관없이 물은 1시간에 한 컵 정도 규칙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다만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경우엔 물이나 음료를 억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맹위를 떨치던 경남 지역의 폭염의 기세가 어제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태양에 사람뿐만 아니라 밭에서 자라는 과일도 화상을 입는 햇볕 대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국내 단감 주산지인 경남 창원. 이곳에서 25년 동안 단감 농사를 지은 안희근 씨는 요즘처럼 고민이 깊었던 적이 없습니다. 단감 표면이 누렇게 변하거나 검게 그을리는 햇볕 대임 현상 때문입니다. 비 한 방울 없이 강하게 태양이 내리쬐는 최근 날씨가 주범으로 꼽힙니다.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려고 열흘에 한 번꼴로 주던 물도 3에서 5일에 한 번 주고 있지만 역부족. 이대로 추석 대목을 망칠까 걱정입니다. 작년보다도 올해가 아무래도 더 심한 것 같으니까 상품성이
거의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석 대목도 지금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햇볕에 노출된 부분은 햇볕 대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햇볕을 덜 받는 아래쪽은 푸른색을 띠고 있는 상황. 이렇게 뒤집어져 열린 감은 익어가면서 무게가 실려 위아래가 뒤집히는데 그렇게 되면 푸른색이었던 부분도 햇볕 대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이 40도를 넘긴 밀양 사과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껍질 일부가 갈색으로 변했고 단단하던 과육이 물러졌습니다. 사과 농민은 자연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자연 앞에서는 우리가 100%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날씨가 41도씩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한번 우리가 그래 방계를 해도 자연은 전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햇볕 대임 피해는 이제 시작으로 지역 곳곳에서 발생할 거라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8월뿐만 아니라 9월까지도 이렇게 고온 현상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노지 가수들에서 이런 대임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폭염이 여전한 경남 지역.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 과수 농민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YTN 김영준입니다. 폭염과 가뭄이 겹치면서 울산 주요 상수원이 17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지하수 고갈로 시골 마을에 단수 우려까지 커지자 물을 공급하는 비상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 시민들의 주요 상수원인 회하호 지수탑 근처입니다. 물색이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유해 남조류의 증식을 막기 위해 계속 물을 뿌려대지만 역부족입니다. 물기습도 맨땅을 드러냈습니다. 여름철 내내 비가 내리지 않아 수위가 크게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회하호에는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미 조류경보가 내려진 낙동강 원수가 유입된 데다 수량까지 줄면서 지난 3일에는 1ml당 3,200개가 넘는 유해 남조류 세포가 관찰됐습니다. 저수량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9만 톤 정도를 일 받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남조류 기체수의 이제 원인 물질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이제 유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단수나 제한급수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시골 마을은 비상입니다.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지하수가 언제 마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울산시는 단수에 대비해 수돗물을 병에 담는 시설을 점검하고 소방차 등을 동원해 생활용수 긴급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병입수를 통해서 먼저 공급을 하고 생활용수 부분은 소방차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저희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울주군과 적극 협의해서 우리 울주 국민들께서 식수와 생활용수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강수량은 28mm로 평년 강수량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가뭄과 녹조라는 이중고를 맞은 울산 시민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바라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극심한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경남 밀양에 산불 진화 차량을 투입해 긴급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산림청은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밀양 무안면과 초동면 일대 밭과 논 등 22헥타르에 산불 진화 차량 22대를 투입해 하루 5,000톤가량의 농업용수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각 지방정부, 농어촌 공사 등과 협력하면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농작물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폭염과 가뭄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은 초대형 산불까지 겹쳐 그야말로 지옥 같은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재앙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극한 더위와 심한 가뭄으로 이번 달 전국 산불 위험도가 역대 2번째까지 크게 치솟았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 순식간에 살림을 삼켜버린 거대한 불길. 선진 방제 시스템을 갖춘 프랑스와 미국은 물론 지중해 대표 휴양지인 그리스까지 사상 최악의 산불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피난길에 오르고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전 세계가 폭염, 가뭄, 산불까지
연쇄 재앙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기후 비극이 한반도에서도 현실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극한 폭염에 경남 지방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20%대로 53년 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와 지표면은 물론 전국의 산림까지 바싹 말라 작은 불씨만 생겨도 크게 번질 수 있는 화약고로 변한 겁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기상 빅데이터와 위성 수치 예보로 분석한 올해 8월 산불 위험도는 강원 일부를 제외한 전국이 위험 수준입니다. 과거 39년 분석 자료 중 상위 5.1%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8월 대비 산불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단계로 예측되며 이 수치는 과거 39년 8월 분석 자료 중 상위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더 큰 문제는 가뭄과 산불 뒤에 기습 폭우가 찾아온다면 대규모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쇄 재난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 재난이 일상화한 가운데 피서철, 시민들의 철저한 불씨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이 됐다면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법안에 우려를 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는 만료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보안 수사 등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의 업무 보고에서 관련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보안 수사를 하냐 마냐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일단락이 된 거고. 다만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만으로 경찰의 수사 독점에 따른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제는 뭐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으면 피해자만 어떻게 적당히 입을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게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죠. 경찰이 종결한 사건 기록도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게 돼 있다는 답변에 꼼꼼한 기록 검토와 확인을 주문했습니다. 싹 한번 뒤져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데 지금 송치된 사건 처리만도 지금 뭐 굉장히 지연되고 이제 있는 수사 안 상황에서 하면 수사할 사람들은 그거 하면 되지 뭐. 보안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한 데 따른 대책을 점검한 이 대통령은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 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앞서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선 잘 버티시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인사권자로서 형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의를 밝힌 정 장관에게 직을 유지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겁니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제도에 큰 변화를 앞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란 해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대신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이 함께하는 이른바 공중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축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는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의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동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수사를 못하게 돼 있는 공소청 검사가 참여했을 때는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합수본에서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할 경우 그 한계가 불명확하고 근거가 수사 준칙 등에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야당과 법조계의 우려를 혹세무민이라고 몰아붙인다며 여론몰이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 이 대통령이 검사 보안 수사권 폐지가 사필 규정이라고 말한 걸 두고 범죄자는 더 보호받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이 강물을 이루는 나라가 사필 규정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에 대해 78년 만에 새 역사 훨씬 좋아졌다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벌인다며 정작 경찰 수사가 부실 편향할 때 누가 바로잡을지 등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대단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거주 1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질 전망입니다.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개편 흐름에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려서 세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대적 중저가 지역으로 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는 3,000세대짜리 서울 관악구 대단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엔 가뭄에 콩나듯 전세 매물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단지를 통틀어 매물로 등록돼 있는 전셋집은 단 7개뿐인 상황입니다. 품귀 현상 속 이곳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평균 전세 보증금은 최근 6달 사이 5천만 원가량 오를 정도였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겨눈 초고가 지역이 아니기에 해당 아파트에 사는 1주택자들의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은 일단 크게 가중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주택시장이 실거주 위주로 개편되면서 전세 매물은 더욱 쪼그라들며 세입자들의 불안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금 절약을 위해 실거주로 돌아설 유인이 커졌습니다. 거주 안 하고 저 세금을 때리고 이렇게 하면 내라도 당장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세 더 없어질 것 같은데요. 주인들이 입주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임대사업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점차 높이는 정책도 전반적인 전세 매물 축소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매입 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기간 안에 임대사업자들이 아파트를 처분하게 된다면 전월세 물량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집을 팔게 되면 토지 거래가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 집주인들이 들어와서 실거주 임무를 채워야 되니까 세입자는 튕겨나갑니다. 최대 피해자는 세입자들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늘어난 세금 부담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고 묻지마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부터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공급 대책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 재산권을 겨냥한 증세 선전포고를 즉시 철회하고 시장 순리에 따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수진 원내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39년간 유지된 부동산 세제의 기틀이 하루아침에 박살났다며 내 집 한 채 지켜온 고령 은퇴자들에게 세금 못 낼 거면 당장 집 팔고 떠나라는 건 조세 강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친정부 성향의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문재인 정부 시즌2만도 못하다고 등을 돌렸다며 공급이 빠진 땜질식 징벌 과세는 결국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돼 청년과 서민의 목을 조를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2차 부동산 공급 점검 회의를 열어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부동산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지시했던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7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은 물론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오찬 회동에서 논의된 관련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대신에 조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제안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취지는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일지 의문이 든다고 했는데요.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하반기 부처 업무 보고에서 상대가 원하는 호칭을 불러주는 게 상호 존중과 신뢰 형성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신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고 주적이라는 적대적 표현도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나 조선이란 명칭 사용엔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통일부 구상에 대해서도 안보를 포기하는 거냐는 식의 반격이 나오는 게 현실이라며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신중론에 무게를 실으며 통일부가 올해 연말 국방백서 2026 발간을 염두에 두고 내놓은 주적 용어 대체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평화공존을 추구하면서 주적은 적합하지 않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위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장관은 또 9월 유엔 총회를 교두보 삼아 북미 회담과 사자 대화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동방경제 포럼에는 정부 차원의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일 뿐 부처 간 논의를 거친 게 아니라고 난색을 표하며 또 한 번 대북 정책 이견을 내비쳤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른바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해 큰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영장 반려로 한 차례 불발된 뒤 논란은 2달여 만에 이뤄진 첫 압수수색인데요. 자료가 온전히 남아있을지가 변수로 꼽힙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는 행사 홍보에 탱크데이와 책상의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자 신세계그룹은 사과하면서도 자체 감사에선 직원들의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5.18) 유족과 시민단체에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월 한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2달여 만에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장엔 모욕 혐의가 적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 당시 행사기획 직원 일부가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이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사측이 제출받지 못했던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행사 관련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스타벅스 관계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사를 기획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고발한 사건을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특정 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노사협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반도체주 중심으로 일제히 상승하면서 어제 코스피도 급등했습니다. 장 초반 5% 가까이 올라 3거래일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류환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가 3.9% 오른 6,603으로 출발해 3.8% 오른 6,598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엔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31일 이후 3거래일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어치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급등을 이끈 건 반도체주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2.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6% 급등한 영향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거래일 만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는 2.5%, SK하이닉스는 5.8%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했고 HD 현대중공업과 두산에너빌리티, LS일렉트릭과 LG전자, 한화오션 등 조선과 전력, AI 등이 강세였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 실적 발표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급 전망이 앞으로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고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난 점이 코스피 강세를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1.8% 오른 759로 출발해 2.4% 오른 799.6으로 마감했습니다. 한때 800선을 회복했는데 코스닥 지수 800선 복귀는 지난달 16일 이후 13거래일 만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4.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동 긴장이 완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20원과 14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700원으로 확정돼 오늘 고시됐습니다. 정부가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700원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서울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제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DIP 대출을 확보하고 영업 정상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SK텔레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데이터 센터 사업 성장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수입차 시장에서 6개월 연속 판매량 1위에 올랐습니다. 55세에서 79세 사이 고령 인구 가운데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재난재해를 겪은 이재민에게 주거 공간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듈러 주택 100가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 A 시리즈가 역대 최고 사전 예약 기록을 세운 가운데 사전 예약자 대상 개통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협상을 벌여온 이란과 오만이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고 이란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며 합의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간 5일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해상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 관계 당국이 기술과 법률, 안보,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한된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두 나라 간 공동 성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انجام شده یعنی ما دیگه پیشرفت‌های بسیار زیادی حاصل شده در گفتگوها با عمان و این پیشرفت‌ها در آستانه نهایی شدن هست. 이번 합의가 실행될 경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진입 선박에 대한 통제권이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셈이어서 이란에 대한 주요 양보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바가이 대변인은 미국의 해상 공세를 비롯해 해협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해 이란과 오만 간의 합의만으로는 선박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매우 좋은 논의를 진행 중이며 호르무즈 해협이 곧 다시 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On the Strait of Hormuz, active reporting that it might open as soon as tomorrow. Could happen. Tomorrow is the next day. 이란과 오만의 합의와 관련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란이 여전히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קיומה של ישראל אינו נתון למשא ומתן, עם הסכם או בלי הסכם. 미국의 낙관적인 입장과 달리 이란의 신중한 태도와 이스라엘의 부정적 반응이 겹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재개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거로 보입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최근 모로코에서 스페인 자치령인 세우타로 무단 입국한 이주민 7만여 명 가운데 2천여 명이 아직 떠나지 않고 있어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불법 이주민 유입에 비상이 걸린 유럽연합은 국경 검문 강화 논의에 나섰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세우타 해변에 이주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부는 공동묘지에 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우타로 무단 월경한 모로코인 7만 2천 명 가운데 대다수는 돌아갔지만 아직 2,500여 명이 유럽행을 꿈꾸며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우타 당국은 현재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고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이 높다며 스페인 정부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은 미성년자도 800명이 넘는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스페인법상 미성년자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수용시설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이주민 난입 사태에 놀란 EU 내무장관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을 모색했습니다. 스페인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함께 EU 외부 국경 보안 강화, 밀입국 알선 조직 단속과 송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These past few days were a test of our European resilience, a test of the security of our external borders. 일부 유럽 국가들은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스페인 정부의 이민자 포용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탈리아는 한 발 더 나아가 즉시 국경 간 이동 제한 조치를 내놓는 강수를 뒀습니다. 이번 사태로 회원국들 간에도 균열이 감지되자 EU 지도부는 스페인 정부가 위기에 적절히 대처했다고 감싸며 내홍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서울 낮 기온이 37도 가까이 치솟았는데 오늘은 39도로 예보돼 올해 최고 더위가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서울은 15일째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나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9.4도, 청주 28.7도, 제주 27.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9도, 고양 39도, 광양 38도까지 크게 치솟겠고요. 동풍이 바로 닿는 동해안 지역은 3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제주 산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릴 뿐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 서쪽 지방에서는 고농도 오존을 주의해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도 서울과 경기 지역은 39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고온 건조한 바람 탓에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은 오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하루 200명 가까운 환자가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누적 사망자 숫자는 지난해보다 많아졌습니다.
종합특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오늘 다시 소환합니다. 특검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이른바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들의 통항로 구축을 협상한 결과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공동 성명이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날씨 소식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가 이어질 땐 차라리 폭우가 그립기도 하죠. 특히 지난달부터 장맛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던 영남에선 삼중고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에 열대야와 극심한 가뭄까지 겹치면서 이례적이었던 7월 기후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상청장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10시를 기해 경북 남부 2개시, 경상과 포항에 폭염 중대경보를 발표했습니다. 폭염특보 시행 18년 만에 처음 도입된 폭염 중대경보. 장마철에 사상 첫 중대경보가 내려진 영남 지역은 비 대신 기록적인 폭염을 견뎌야 했습니다. 경남의 장마철 강수량은 68mm. 평년의 20% 수준에 그치며 기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고 기상 가뭄도 20.7일로 전국에서 가장 길게 이어졌습니다. 대구와 구미, 밀양은 한 달의 절반 이상 폭염이 이어졌고 양산은 기상 관측사상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섰습니다. 부산도 38.8도를 기록하며 122년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7월을 보냈습니다. 극심한 더위는 밤에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최저기온은 역대 가장 높았고 평균 열대야 일수는 9.7일로 평년의 3.5배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중부에 머무는 동안 영남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폭염과 가뭄이 심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중부지방은 정체전선이 머물면서 장맛비가 이어졌지만 영남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 아래 맑은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하순에는 서풍과 지형 효과가 더해지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장마철에도 지역에 따라 호우와 폭염, 가뭄이 극명하게 엇갈린 지난 7월. 기상청은 기후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극한 기상과 지역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는 무거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런 극한 폭염 속에 영산강 지류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연녹색의 수생식물이 급증하면서 녹조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영산강은 수문을 추가 개방하고 녹조 예방에 나섰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영산강으로 흘러드는 국가하천 나주 지석천입니다. 하천이 잔디밭처럼 온통 연녹색으로 변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이파리들이 다닥다닥 모여 물 위에 떠 있습니다. 하천을 뒤덮은 식물은 개구리밥이라는 부유성 수생식물입니다. 극한 폭염에 수온이 크게 오르면서 유속이 느린 곳마다 왕성하게 증식했습니다. 개구리밥이 분포된 구간만 2km에 달합니다. 연일 강한 햇빛에 수온이 상승하면서 대규모로 번식한 겁니다. 없었어. 생긴 처음이요. 그러면 모르지 저거 내 것인가 뭔가 저 밭인지 무엇인지 모르지 저것이 지금. 개구리밥은 유해 식물은 아니지만 대규모로 고사할 경우 수질 오염으로 이어집니다. 또 수면을 덮어 햇빛을 맞게 되면 하천 생태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저 강폭 좁은 데는 어떻게 보면은 오염됐다고 할까? 물이 안 흐르고 비가 안 오고 아무래도 온도가 상승되니까. 영산강 수질 관리도 비상입니다. 극한 폭염에 유해 남조류가 빠르게 늘면서 강물은 점차 녹색빛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영산강물이 유기물질 질소라든지 이거 함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그래서 녹조 발생 확률이 매우 높죠. 상류에서 하천 유지수를 좀 더 많이 흘려보내야 되죠. 기록적인 폭염에 녹조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는 영산강 승천보와 축산보 수문을 추가 개방하고 수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이런 날씨 속에 파종을 늦춘 제주 당근 농가가 이번에는 가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주 당근은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가뭄이 길어지면 당근값 폭등, 이른바 당근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근 파종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농민들은 한 해 농사에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폭염과 가뭄 탓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당근은 저희 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가 아니면 파종 시기를 놓치는 때여서 어쩔 수 없이 수분이 없어도 파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파종을 마친 밭도 이미 바싹 메말랐습니다. 스프링클러를 틀어 물을 대고 있지만 메마른 땅을 적시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농민들은 이제 태풍이라도 와서 비를 충분히 뿌려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딱 적긴디 지금 태풍 와 그러니 진짜 비 와주면 정말 고마운 거죠. 올해 제주 장마는 평년보다 열흘 넘게 짧았고 강수량도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물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근은 더운 날씨에 물을 주면 썩을 수 있어 파종 이후 닷새 정도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당근 파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물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번 주 심은 씨앗들은 다음 주부터 물이 절실합니다. 그때까지 비가 오지 않거나 물이 부족하면 싹을 틔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충분한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다음 주부터 물 부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농업용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종합상황실 1단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구자읍을 지역 중심으로 해서 물백이라든지 양수기를 필요한 농가들에게 대여를 하고 있고, 제주 당근은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큽니다. 특히 다른 지역 채소가 귀한 겨울철에 주로 출하되는 만큼 가뭄 피해가 커지면 농가를 넘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최근에 프로야구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틀 동안 모든 야구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긴급 실행위원회를 소집해 폭염에 따른 경기 운영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야구 관중석에서 응원하던 2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돌연 중단된 경기. 안전요원과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 끝에 간신히 의식을 회복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인천 문학경기장에서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20대 남성도 경기가 끝난 뒤 관중석에서 쓰러져 병원에 옮겨지는 등 한 경기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 의심 환자는 25명에 달했습니다. 경기별로 긴급 후송팀이라고 이제 3명 내지 5명 정도를 지정을 해서 그 환자가 발생했을 때 좀 차질 없이 이송할 수 있게끔.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만 경기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KBO 운영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효된 인천 남부 지역은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체감 기온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KBO는 퓨처스 리그를 포함해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던 모든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동시에 각 구단 단장과 프로야구 선수협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KBO는 관중과 선수단의 안전 위험 상황이 발생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단과 선수들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기 운영 종합 대책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틀 동안 10경기가 모두 취소되면서 올 시즌 폭염으로 인한 취소 경기는 15경기로 늘었습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으면서 지난 2024년을 넘어 역대 최다 사례로 KBO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계속되는 극한 폭염으로 인해 프로축구 K리그도 경기 시간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한국 프로축구 연맹은 지속되는 폭염에 따라 7일과 8일 열리는 K리그 1 5경기와 K리그 2 8경기의 시작 시간을 기존 7시 30분에서 8시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폭염 상황을 고려해 선수와 관중, 현장 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자신은 읽어보지 않았다면서 합수본의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등의 업무 보고에서 현재와 같이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수본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며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앞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사실상 합수본의 기존 검사 역할을 하게 되고 부족할 경우에는 공소청 검사들이 법적 조언을 하는 구조가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작동 중인 합수본 주요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민을 미리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용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채용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의 반응이 미온적인 상황이라 정상 출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준비단이 전국 검찰청을 도는 임용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순서는 부산과 광주, 창원이었는데 조만간 검찰청이 사라지는 민감한 상황을 고려해 설명회는 전면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직제와 보수체계, 거주 이전비 지원이나 10년 이상 근무 시 법무사 시험 일부 과목 면제 등 복지 혜택이 설명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중수청 개청에 맞춰 무시험 임용과 봉급, 정년 유지 같은 특례 조항이 한시 적용되는데 검찰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설명회 참석을 신청한 수도권 검찰 수사관은 자료를 받아보니 원론적 내용뿐이라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10년차 미만 검사들은 검찰에서 누리던 유학 기회 등 일종의 복지 혜택에 민감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임용을 꺼릴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 역할 차이가 불분명한 점도 지원을 망설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 부산의 경우 참석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이마저도 검사는 거의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인력 충원이 급선무인 중수청은 일단은 검찰 움직임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중수청 준비단 관계자는 직제가 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이전과 다른 관심을 기대하면서도 실제 지원 규모는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으로 갈 검사의 구체적 역할은 물론 변호사 등 외부 인력 채용 규모 역시 검찰 측 지원 결과를 살펴본 뒤에야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중수청 임용 희망 신청서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개청 시한이 임박했지만 인력 구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지원서 접수 이후로 미뤄지는 상황이라 정상 출범이 가능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이 검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검찰 내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13년차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에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의원이 검찰 공무원을 상대로 인신공격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A씨는 자신들은 경고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며 김 의원이 수사체계 개편으로 심란한 와중에 정치적인 욕심으로 기름을 부었다고 분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인들이 쿠데타를 또 일으킬 수 있다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서부전선 육군 1군단에서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근무를 서 논란이 된 빈총 경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사 출신 군인들이 그동안 쿠데타를 주도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논란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통합 국군 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서 논란들이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어요? 3번. 국군 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군내 반발을 겨냥한 건데 특히 육사를 정조준했습니다. 쿠데타의 중심에 모두 육군 사관학교가 있었는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상상했겠어요, 또 할 줄을.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던 육사 출신 군인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신속하고 강력한 사관학교 통합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군인들이 무리를 지어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서부전선을 지키는 육군 1군단에서 최근 불거진 빈총 경계도 질타했습니다. 총기에 삽탄을 하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선 걸 공개적으로 꼬집으며 국방과 관련해선 작은 틈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기 문제는 그래 하나씩 후퇴하면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더불어 내부 기강을 다잡아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며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두 번째 TV토론회에서도 수위를 넘나드는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물론 신천지 개입 의혹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책임론을 두고도 격돌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토론회장에 선 당권 주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서로에게 물으며 초반부터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후보를 중심으로 지난 5월 정부가 이미 법안 처리를 제안했다, 받은 적이 없다 진실 공방을 벌인 겁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가 요구했는데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왜 그걸 반대했는지, 이게 전당대회 때까지 이 쟁점을 유지하려 하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아했고요. 검찰개혁을 누가 더 강력하게 추진했냐는 세상이 다 압니다. 온 국민이 다 압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왜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충돌 단골 소재가 된 신천지 정치 개입설에도 상대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거론하며 감정 섞인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불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화제범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신천지를 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의 경선 개입이 우려가 된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일단 윤리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가 통합을 강조하고 나서자 정청래 후보는 2대1 구도를 부각하며 또다시 약자 전략을 펼쳤습니다. 자기가 경쟁했던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내 선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송영길 후보는 역시 저한테는 가혹하고 김민석 후보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운. 레버리지 ETF발 증시 변동성 문제도 토론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당 차원의 수습책을 강조하고 나서자 현재 있는 K자본시장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서 확대 개편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총리 재임 당시 정책 책임을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금까지도 입국닷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무책임하지 않는가. 반면 송 후보는 왜 당시 당은 협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같이 당정 협의를 못했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구 책임이든 간에 어찌든 협의를 안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된 것 자체가 얼마나 신뢰가 없었으면. 2차 TV토론회 역시 과열 양상을 면치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초박빙 접전 경선 결과가 이어지면서 이 다음 주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이 당대표 후보들은 양보 없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등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당사자들은 거듭 고개를 숙였지만 여야는 한 목소리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보수 야권은 검찰 보안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사격 선수 출신인 진종호 의원을 부르더니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돌려차기 한번 하자.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웃으며 대답했는데 2차 가해 비판이 일자 두 의원은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다, 피해자의 아픔을 더욱 깊이 헤아리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는 굳이 사과를 받을 필요는 없다면서
국민에게 지옥도가 펼쳐지는 상황에서 토론회의 본질이 흐려지진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지만 정치권에선 적잖은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한 2차 가해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마저 저버린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잔혹한 강력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를 희화하며 웃음거리로 삼았다니 도대체 무엇이 그리 가벼웠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특히 장동혁 대표는 실수로라도 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당대표로서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적절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외쳐온 피해자 보호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정치쇼였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당원들은 서범수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에 제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협상을 벌여온 이란과 오만이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고 이란 측이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 관계 당국이 기술, 법률, 안보,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제한된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양국 간 공동 성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휴전 위반을 이유로 레바논 남부 마을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노골적인 휴전 위반에 대응해 레바논 남부에 정밀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휴전 협정 위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의 민주당 상원 의원 후보로 진보 성향의 무슬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공세에 나설 정도로 정치적인 파장이 큰 결과가 나오면서 11월 본선 경쟁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한 곳인 미시간주의 민주당 상원 의원 후보로 진보 성향의 무슬림 정치인 압둘 엘사이드가 당선됐습니다. 공중보건 관료 출신으로 공공의료보험 확대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 반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지지와 함께 친이스라엘 로비단체 등에서 9배나 많은 광고비를 투입한 중도 후보를 1%포인트짜리 꺾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We took on a machine. And what we showed is that the power of our many is greater than the power of their money. 엘사이드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 의원을 꺾으면 미국 역사상 첫 무슬림 연방 상원 의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젊은 진보 후보들이 기성 정치인들을 꺾는 이변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진로 논쟁도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엘사이드 당선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즉각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혐오하는 공산주의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Who won the election tonight with Abdul? Who won? It looks like it's going to go. It'll be a long night. Oh, really? Oh, that's interesting.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의 정책이 더 악화할 거라며 공화당에는 호재라고 주장했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는 견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God forbid you're going to have President El-Sayed in 3 years. We don't want him to undo all the incredible work that we've been doing. 미 주요 언론은 이번 선거 결과를 민주당 진보 진영의 상징적 승리이자 당 주류에 대한 경고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민주당이 중도층까지 흡수해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최대 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종합특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오늘 다시 소환합니다.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 신분인 원 전 장관을 오늘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이른바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이었던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신축 공사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시행사와 교육청이 공사비 분담 문제를 두고 맞서는 사이 주민들은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학교 운동장에 벽돌 등 공사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복도에는 토사와 시멘트 등이 쌓여 있고 수도 배관도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공사비 문제로 지난달 말부터 시공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시행사는 지난 2021년 민간 임대주택 사업 승인의 조건으로 초등학교를 새로 지어 소유권을 넘기기로 대전시 교육청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협약 당시보다 부지 매입비가 올랐고 이란 전쟁 등으로 공사비까지 늘어났다며 교육청에 추가 비용 분담을 수차례 요구해 왔습니다. 토지비 상승 및 건축비에서 한 140억에서 150억이 지금 상승되는 상황에서 저는 그거를 교육청이 약정, 협약 외에는 부담을 해달라. 교육청은 법률 자문을 통해 공무원 배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 시행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인근 신축 아파트 입주민 100여 명은 대전교육청 앞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이런 부분들을 이 정쟁의 어떤 틀에 올리지 말고 본인들이 직접 알아서 해결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절대 피해를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은 학생 임시 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행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에다가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서 늘어난 학생들을 저희가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학교에 저희가 임시 배치하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시행사와 교육청이 공사비 분담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사이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대포통장을 모집해 전국 범죄 조직에 넘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알선책과 통장 대여자 등 일당 200명을 검거하고 총책 50대 A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울산 지역에서 대포통장 211개를 모집해 개당 매달 350만 원을 받고 전국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충북의 한 경찰관이 세상을 떠난 어린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아암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머리카락을 기부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 과학수사계 이현주 경사는 지난 2021년 딸과 함께 머리카락을 기부한 뒤 두 번째 기부를 앞두고 딸이 급성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이 경사는 슬픔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발 기부를 이어갔고 그동안 기부한 머리카락은 모두 110cm로 자신의 키인 158cm를 채울 때까지 기부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다우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4거래일 연속 상승 뒤 숨을 골랐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중동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이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곧 열릴 거고 그렇지 않다면 강력한 공격을 퍼붓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맞은편에 있는 오만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란 외무부는 오만과 새 항로에 합의했다면서 상당 부분 이란의 영해를 통과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와중에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홍해와 아덴만 해상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잇따라 공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에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경제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 지표인데요. 지난달 미국의 민간 고용은 한 달 전보다 4만 4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7만 명이었으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운 성적표인데요. 필수 서비스업이 떠받치고 경기 민간 업종은 부진했다는 점에서 고용의 내용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해고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채용도 하지 않는 흐름이 이어지는 셈인데요. 공급관리협회의 지난달 서비스업 지표를 보면은 고용지수가 나빠지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이런 고용의 둔화 속에서도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채용은 얼어붙었는데 임금과 물가 압력은 여전한 연준의 고심을 더 깊어지게 하는 지표였습니다.
간밤의 특징으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를 꼽아봤습니다. 주가가 13% 넘게 폭락했는데요. 실적 발표가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적표가 나빴던 건 아닙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좋았는데요. 막대한 인공지능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 투자를 얼마나 빠르게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커진 거죠. 이거는 다른 빅테크도 마찬가지인데요. 월가에서는 인공지능 투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연일 열기가 누적되면서 오늘 수도권에서는 폭염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한 가운데 서울이 한낮에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39도까지 크게 지속했고요. 또다시 올해 최고 기온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나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과 전남 광양은 중대 경보 속에 40도에 육박하는 극단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29.1도로 15일째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고요. 광주와 제주는 27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고양 39도, 광양 38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35도 안팎의 가마솥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또 주말 동안에는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텐데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 위치한 태풍 돌피는 다음 주 초반 중국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태풍의 이동 경로가 한반도 폭염과 비 예보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고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밤부터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휴가철 인명사고 없도록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